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경제 지표는 부진했고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이 여전했지만 기업들의 실적 호조로 상승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55% 상승한 16,262.56을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는 0.29% 오른 4,034.16을 나타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8% 상승하며 1,842.98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국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다수의 기업들이 실적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코카콜라는 지난 1분기 일회성 항목 등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이 주당 44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존슨앤존슨도 1분기 조정 순이익이 주당 1달러 54센트로 1달러 48센트를 예상한 시장 전망치를 웃돌았습니다. 인텔은 지난 1분기 조정 주당 순이익이 38센트로 시장 전망치 37센트를 소폭 웃돌았고 야후는 지난 1분기 조정 순이익이 주당 38센트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식품과 주택 임대 비용 증가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0.1% 상승과 전문가 예상치 0.1%를 모두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로써 지난 12개월 동안 CPI는 1.5% 상승했습니다. 미국 뉴욕 지역의 제조업 경기 호전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 연방은행은 이날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가 1.29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망치 8.0에 한참 모자라는 수준입니다. 신규 주문과 재고 등이 모두 플러스 영역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된 반면 고용지수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미국 주택건설업체들의 차감 경기가 소폭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미 주택건설업협회와 웰스파고는 4월 주택시장 지수가 지난달보다 1포인트 상승한 47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 3월 주택시장 지수는 47에서 46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유럽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장 초반 혼조세를 나타내다가 오후 들어 우크라이나 위기가 다시 고조되면서 불안감이 점증됐습니다. 영국 증시는 0.6% 하락했고 프랑스 증시는 0.9% 내렸습니다. 독일 증시도 1.8% 하락 마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의 강동석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상승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정세 불안이 고조된 반면에 뉴욕 증시 장중에 등락을 거듭했지만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 정부군과 시위군의 무력 충돌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의 무력에 대해서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무력을 사용한다면 17일로 예정된 4자 회담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이어서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우려가 한층 고조된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에 상승 영향을 준 코카콜라와 존슨앤존슨 등 기업들의 실적은 호조를 보인 반면에 지표들은 엇갈렸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대비 상승을 했지만 4월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는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마감된 뉴욕 증시 함께 보시면 3대 지수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우 지수가 0.55% 상승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0.68% 상승했고 장중 한때 하락세를 보였던 나스닥 지수 0.29% 오르면서 4,034.16을 나타냈습니다. 계속해서 유럽 증시 마감 소식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3개국 증시가 모두 하락을 했는데요. 영국 증시 0.6%, 프랑스 증시 0.9%, 독일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8% 내렸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됩니다. 시장의 대다수는 목표치 7.5%를 하회할 것이란 이야기가 중론인데요. 오늘 어떤 수치를 보이고 또 그에 대한 어떤 중국 정부의 코멘트가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서 오늘장 대응하셔야겠습니다. 4월 16일 굿모닝 대박예감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0.2% 올랐습니다. 음식료와 의류, 임대료는 상승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외신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어제 소매 판매도 나쁘지 않았죠. 네. 1.1%. 그다음에 물가 지수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물가도 이제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물가 지수도 판매도 올라가면서 네. 물가 지수도 이렇게 오르는 이런 수치라고 보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여러 기업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역시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보다 상회한 수치로 발표됐다는 이런 점이 시장을 조금 안도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살피기 전에 잠깐 실적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드리면요. 오늘 4가지 종목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먼저 존슨앤존슨이 있었는데요. 순이익이 34%나 증가를 했습니다. 주당 순이익이 $1 54센트로 예상치 $1 48센트를 웃도는 수치로 나왔고요. 코카콜라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좀 떨어졌지만 중국에서의 매출이 좀 올랐고 주당 순이익은 44센트로 시장 예상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인텔은 매출은 올랐지만 순이익은 좀 떨어졌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38센트로 42센트 시장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았고요. 다만 야후는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시장치를 좀 웃도는 수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예상치는 조금 부합한 수치가 나왔고 존슨앤존슨의 수익이 34%로 아주 월등히 좋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노동부가 오늘 발표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한 흐름으로 나왔고요. 1년 전보다는 1.5% 오른 수치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연준의 물가 목표 수치 2%에 현재 많이 쫓아오는 이런 흐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밑에 도표가 있는데요. 안정적으로 현재 플러스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인데요. 0.1% 상승을 기점으로 12월과 1월, 2월, 이번 3월까지도 꾸준하게 현재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월 대비 수치는 0.2에서 0.1% 수준을 지난해 11월부터 지속적으로 이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난해 대비해서 전월 대비가 아닌 지난해 대비해서는 1.3에서 1.5% 수준까지도 현재 올라오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따라서 여러 연준 위원들이 이 인플레이션이 기대만큼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 이런 비판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조금은 좀 덜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세부 지표만 잠깐 일별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억제시킨 가장 큰 요인은 역시 에너지 가격이 하락세가 유지됐는데요. 2월에도 에너지 가격은 1.3%포인트가 내렸고 3월에도 2%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가솔린과 여러 등유 등 원유들이 현재 망라가 되고 있고요. 눈에 띄는 것은 가스 서비스 업종은 많이 올랐습니다. 3.6% 2월 달에 이 서비스 공급가가 인상이 됐고 7.5%나 3월 달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이 오른 부분을 조금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이 없었다면 0.2% 상승까지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쪽의 내용들은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 새로운 신차와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큰 변동이 현재 없고요.
그 다음에 유즈드카, 중고차나 트럭 매매 이런 부분도 0.4% 현재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식료품과 레스토랑 등 외식 이런 그 내용들인데요. 0.4%, 0.5% 안정적인 현재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의 톤도 나쁘진 않은 이런 흐름인데요. Food, Housing Cost, 푸시업, US Inflation 이렇게 썼습니다. 식료품 가격의 상승과 렌탈료, 임대료 등의 비용이 조금 오른 것이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림도 식료품점의 내용을 비춰서 이번 3월 인플레이션율에서 식료품 가격이 그 지수를 조금 끌어올리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런 그 모양새로 그림을 하나 실었습니다. 네. 뉴욕 증시 실적도 좋았고 지표 호조로 인해서 상승을 했는데 옐런 의장이 애틀란타 연방은행 컨퍼런스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관심이 있던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에 관심을 모으는 네. 이런 내용은 아주 쏙 뺐습니다. 대형 은행들의 자본 확충 노력, 그다음에 그 건전성 지표를 어떻게 개혁해 나갈 것인가. 예. 이런 그 연준의 원론적인 정책 기조, 이런 그 중장기적인 내용을 아주 중점적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옐런 의장의 이런 그 애틀란타 연은이 주최한 컨퍼런스에서의 발언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발언과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드리겠는데요. 옐런 의장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연준이 계속적으로 현재 월스트리트에 산지한 투자은행에 대해서 앞으로도 스트릭터 룰, 그 현재 가져가고 있는 이런 룰을 조금 더 규제를 강화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 중에 여러 내용 중에 가장 많이 눈길을 모았던 부분은 대형 은행들에 대한 그 지적인데요. 단기 조달, 자금 조달 시장에서 시장 안정성을 해치는 요소들을 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리만 사태 때 이 단기 자금 조달 창구에서 리만이 결국은 손을 들고 뱅크럽시, 그 파산에 이르게 된 이런 부분을 자본 확충이나 각 금융기관이 그 단기 자금 조달 시장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현금과 채권 운영 리스크를 전반적으로 조금 더 강조점을 강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유동성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까지도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에는 바젤위원회가 요구하고 있는 유동성 확보 비율과 그 다음에 순안전 자금 조달 비용 이런 부분의 내용이 그 발맞춰서 연준도 이를 고려해서 새로운 룰을 현재 2015년에서 2019년도에 이를 그 적용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바젤 3 해가지고 나와 있죠. 2015년에서 2019년까지 이런 short-term funding crisis 이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단기 자금 조달 시장의 대형 은행들의 건전성 확보 이런 부분에 초점이 좀 맞춰졌습니다. 내일도 옐런 의장이 연설이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장에서 현재 얘기되고 있는 금리 얘기나 그 다음에 고용시장 불안 요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안 했다는 측면 이런 부분은 내일 조금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의 지표가 단연 관심이 가장 큽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가 되는데 목표치 7.5%를 하회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인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1분기 GDP 말고요. 예. 여러 지표들도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되네요. 예. 산업생산 3월 지표도 발표가 되고 제가 찾아보니까 고정자산 투자, 소매 매출도 같이 발표가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이제 관심이 모으는 부분은 1분기 GDP 수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부 지표가 혼합해서 오늘 그 발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지표가 이제 좋게 나오면 1분기 GDP가 조금
조금 부진하게 발표가 돼도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론 보도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화면은 블룸버그 화면인데요. 객장의 그 증권사 객장을 현재 비추고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제목은 GDP gauges in showing default slowdown 이렇게 썼습니다. 좀 부정적인 요소를 좀 썼는데요. 경기 후퇴 국면이 조금 더 깊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7.3 정도 내지는 낮게는 7.2. 그 다음에 일부 이제 그 중국 내 하이통증권 등 일부 내용들은 7.5 이상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서구의 시각이나 유로존 이런 쪽에서 나오는 시각은 CNN의 현재 최근에 들어온 7.3 정도를 현재 준용하고 있는 이런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리커창 총리가 미니 경기 부양책을 4월 초에 내놨기 때문에 이 그 영향력은 2분기 때 이것이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1분기 때는 1월부터 3월까지 수출과 산업 생산 이런 내용들을 총망라한 수치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저희가 살펴봤듯이 이 인민은행의 이강 부총재가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정부의 예상된 범위 내를 벗어나지 않고 현재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드러내는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하반기 때 이를 좀 만회하겠다라는 욕심이 드러난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GDP 발표 수치가 예상치 범위 내에서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좋게 나오면 정부의 통계치, 중국 정부의 통계치에 대해서 조금 혼란성 비판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시아 증시가 오늘 상당히 긴장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상해 지수가 1.4%나 내렸습니다. 오늘 GDP 발표에 대한 그 투자자들의 약간의 근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1분기 GDP 수치와 또 상해 증시 흐름까지 체크하시면서 오늘 장중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영국도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 0.2% 상승, 6월보다는 상승률이 떨어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영국하고 미국이 같이 나왔네요. 1년 전보다 미국은 1.5, 영국은 1.6,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주택 가격만 영국이 좀 런던 주택 가격이 좀 상승률이 가파르고 미국은 주택 가격이 회복세 국면은 계속적으로 현재 들어가고 있죠. 따라서 영란은행과 연준이 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도 공교롭게 비슷하게 맞아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국의 지표를 찾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투자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이 금리 인상 시점과 관련된 부분이 걸려 있다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화면은 오랜만에 Financial Times의 화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United Kingdom Inflation falls to 1.6% 이렇게 썼습니다. 여기서 1.6% 상승인데요. 2월 1.7보다 조금 떨어졌기 때문에 앞에 내용을 fall로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리빙 스탠다드 일률적으로 현재 그 생활비 이런 부분을 좀 맞추기 위해서 일부 소비를 조금 줄인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현재 파이낸셜 타임스는 일단 분석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본부 부분에서 좀 재미있는 부분이 가계의 소득, 보너스를 제외한 소득 규모는 조금씩 현재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현재 수치가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떨어지고 있는 2% 이하의 물가 상승도 조금씩 올라갈 것으로 현재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조지 오스본 영국의 재무장관이 1.6% 3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올라가는 수치에 대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면에 런던의 집값이 지난해보다 17.7%, 전반적으로 2월에 9.1%나 영국의 집값이 현재 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소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국 통계청이 발표한 세부 자료만 잠깐 일별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반적으로 현재의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전월 대비해서는 0.2%가 현재 오른 수치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식료품 가격은 조금 떨어진 수치로 나왔네요. 0.5%가 내려갔고, 여기 보시면 푸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권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식료품 가격은 조금 좀 내려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영국도 최근에 전력이나 가스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요금이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비자 물가 지수를 현재 상승률을 억제하는데 1등 공신이라고 풀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밖에 조금 오른 부분은 제약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품이나 의료 서비스 이런 부분의 가격들은 조금 올라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어제도 이제 저희가 살펴본 부분과 같이 영국도 이제 봄이 되니까 이 가드닝, 정원과 관련된 부분의 매출이 좀 오르면서 가격이 좀 오른 부분도 특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군과 시위군의 또 무력 충돌이 있었고 특히 증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금값이 하락을 하더라고요. 오늘 금값이 많이 내렸어요. 네. 2.1%. 이 정도면 하루 변동폭으로는 일주일 중에 가장 큰 폭의 변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금 가격이 버티질 못하는 것은 이 가격 변동이 클 것 같으니까 투자자들 특히 이제 여기 투기적인 수요들이 좀 빠져나와서 네. 현금으로 잠깐 머물러 있으면서 시장 상황을 조금 보겠다 이런 심리가 좀 많은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소매 물가지수 이런 부분은 현재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잘 봐야 될 부분이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6%까지 현재 내려왔습니다. 채권 가격의 강세가 나타났고 금 가격이 2.1%나 한우 변동폭이 있었습니다. 오늘 온스당 1,300달러 30센트로 마감이 됐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마켓워치 화면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주 조금 심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2.62%까지 현재 내려와 있는데요. 2.8%에서 2.6%까지 현재 내려온 수치라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파이낸셜 타임즈의 내용을 좀 보시겠는데요. 현재 여기 탱크 장갑차가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군대가 일부 친러시아 분리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를 소개하도록 군 병력과 치안 당국이 일부 움직이는 것으로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일부 사상자도 현재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그 내용 중에 그 재밌는 내용은 일부 그 지역에서 러시아의 군대가 일부 지상군이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의용군, 친의용군들이 일부는 이 무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서방에서는 계속적으로 이것이 자체적인 의용군이 아니라 러시아의 비밀 에이전트 이런 그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표하고 있는데요.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도네츠크주의 슬라반스크하고 크라마토크스크에서 현재 일부 러시아 군 병력이 지상 병력이 관찰한 것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현재로서는 무력이 조금 사용되는 이런 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 저도 상당히 궁금하다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은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로서는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투루츠나프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이를 현재 환영하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독일의 이 천연가스 회사인 RWE가 이를 이제 공급하는 이런 흐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수입가스가 러시아에서 들어온 가스를 폴란드를 경유해서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러시아가 현재 아주 비난을 하게 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로는 좋은 이런 소식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도한 이런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의 경계태세, 그 다음에 무력이 사용될 수 있는 이런 징후들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소식은 내일 더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레이크쇼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전략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정승영 과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에 미칠 영향 이슈들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기관의 순매도와 외국인의 선물 매도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하락 마감했습니다. 갤럭시 S5 글로벌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관련 IT 부품주가 상승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투자증권, NH농협증권 합병 소식에 이틀 연속 상한가 가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관에서 순매도와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 힘입어서 코스피 지수가 위로 가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어제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수급이 별로 좋지 않게 흘러갔는데, 특히나 기관에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 1,700억 가까이 매도세가 나오면서 시장을 좀 압박하는 요인이 됐다라고 분석이 될 수 있겠고, 그리고 옵션 만기 이후에 지난주 옵션 만기 외국인은 선물 매도로 또 파생 포지션을 급격히 전환을 하면서 또 어제 시장에 또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2000선 부근에 오면서 기간의 펀드 환매 물량 부담이 된다 계속 얘기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 기간의 매도세가 어제 3,0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거세게 좀 증가시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특히나 좀 환율과 그리고 중국 오늘 GDP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제 조선주라든지 또 환율 영향으로 실적 우려가 좀 예상이 되는 자동차 관련주들 가장 하락이 좀 두드러졌던 그런 모습이었고, 그리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의 매도가 좀 나오면서 6%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심 자체가 실적 시즌과 그리고 환율 그리고 중국의 GDP 발표 여러 가지 이벤트성 그런 재료들이 남아 있으면서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투심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고, 외국인이 소폭 매수를 해주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이 언제까지 갈런지 이 부분도 상당히 어제 시장에서는 좀 불안한 요인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장은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던 반면에 갤럭시 S5 글로벌 판매 호조 소식에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기록한 이후에도 8% 급등을 했더라고요. 네네. 이게 흐름이 좋습니다. 네. 특히나 이 얘기가 월요일 날부터 이제 나오면서 월요일부터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다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 상승세가 어제까지 이어진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갤럭시 S5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신제품이 나오면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별로 팔리지도 않는데 삼성이 독려를 해서 더 팔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의혹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글로벌의 호조를 얻고 있다라는 뭐 두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결국 이 주가 분위기는 많이 팔리고 있는 쪽으로 주가 흐름은 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더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갤럭시 S5가 갤럭시 S4보다는 훨씬 많이 팔리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요. 이 갤럭시 S5 출시 때문에 뭐 2분기 실적은 삼성전자가 뭐 9조 4천억까지도 영업이익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일단 뭐 물론 뭐 더 판매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뭐 그런 상황들입니다만,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다라고 충분히 분석할 수 있겠고요.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뭐 전혀 오르지 못했던 스마트폰 부품주들 조금씩 움직이고 있고, 또 뭐 케이스 관련주인 뭐 모베이스 뭐 상한가 이후에 거의 한 이틀만 20% 넘게 올라온 상황이죠. 아모텍 같은 종목도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일단 스마트폰 부품주에 대한 뭐 기관과 외국인의 시각들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도 바라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한 번 증권주 흐름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우리투자증권과 합병하는 NH농협증권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네요. 네. 증권업 자체가 사실 뭐 작년에 워낙 힘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이 구조조정과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그리고 합병, 그리고 뭐 NCR 제도 개선 뭐 이런 이슈들이 증권주에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 호재들이 호재가 될지, 또 이게 또 뭐 구조조정의 또 빌미가 될지 물론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입니다만, 일단 우리투자증권과 NHN 농협증권이 합병을 하게 되면서 일단 뭐 제도 개선 뭐 이런 부분과 합병의 시너지 효과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아마 뭐 시장에 들리는 얘기로는 한 800명 정도가 우투와 NHN이 합병을 하면서 또 구조조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구조조정이 되면 두 회사가 합병을 하면서 이 겹치는 부서 비용 구조를 좀 깎아내게 되면 또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NHN 농협증권이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M&A 재료는 분명히 단기성 재료입니다. 이것만으로 또 쫓아가면서 매수하는 전략은 별로 유효한 전략이 아니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냥 이런 이슈가 있다, 그리고 증권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최근 코스피 지수는 펀드 환매 물량 압박에 좀 매도세를 기관이 보여주고 있는데, 국내 증시 오늘 중국의 또 1분기 경제 성장률 발표를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오늘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GDP 성장률이 어떻게 발표가 되느냐, 과연 좋지 않아도 이 경기 부양에 대한 또 기대감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이슈가 오늘 시장을 좀 지배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렇지만 기간에 지금 매도 물량들이 얼마나 또 쏟아져 나올지 이 부분도 항상 중요한 포인트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까지는 그 중소형주 코스닥에는 기간이 매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79억 정도 매수가 나왔기 때문에 뭐 긍정적으로 코스닥을 바라볼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지만, 언젠가 또 오늘 또 급격히 코스닥에서 순매도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소형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구간이고, 일단 중국의 또 GDP 1분기 성장률은 한 7.3% 정도 예상을 하는데, 우리가 잠재 성장률 한 7.5%로 그 예상을 해왔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되면 7.3% 정도 나오게 되면 2분기 연속 둔화 되는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분명히 표명이 될 수 있고, 어제 뭐 그런 이슈로 인해서 상해 증시와 홍콩 H 증시가 한 2%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일단 이 부분이 GDP 성장률이 별로 좋지 않게 되면 결국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이런 역설적 호재가 우리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미칠지 여부, 이 부분도 오늘 시장의 주요 이슈 포인트일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그 매수 동향은 뭐 긍정적입니다. 최근에 한 3조 원 정도 주식 매수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뭐 박스권 상단,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환율 이슈와 같이 보면 박스권 상단 거의 꼭대기 한 2060포인트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이 환율 기준으로 봤을 때 박스권 상당 고점에서 이 3조 원 가량의 순매수를 한 이 여력을 지속적으로 이어줄 것이냐, 아니면 또 외도로 전환할 것이냐, 이분도 상당히 주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는 좀 적극적인 주식 매수는 좀 보류해 볼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박스권 돌파 이후라든지 아니면 뭐 강력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이루어질 때 그때 적극적인 순매수가 필요한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을 확인해 보면서 오늘 장세에는 좀 관망해 보는 것도 한 좋은 전략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도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지점의 정순영 과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로벌 인사들의 발언과 이슈에 대해서 색다른 시각으로 숨은 의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동섭의 일당백,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올해 들어 미국 나스닥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런 흐름은 일시적인 후퇴에 지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이같이 진단하면서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김동섭 이사님의 뷰도 한번 궁금한데요. 사실 저도 저가 매수 기회로 봐야 한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예. 나스닥도 역시 기술주다 보니까 오히려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닥을 제가 잘 안 보거든요. 오히려 거래소만 보는 시기 때문에 오히려 다우 쪽에도 무게를 좀 실어주고 싶은 생각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나스닥 하락의 근본 원인은 아시겠지만 바이오주 또 IT주가 성장성 부각을 통해서 주가를 올렸지만 실제로 그만큼의 성장성에 맞는 외출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버블 논란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부분으로 인해서 지난주 한 주간 굉장히 나스닥이 어려웠는데 실제로 이번 주부터 이제 어닝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어닝 시즌에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 실적들이 점점 괜찮아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난주의 실적의 우려가 오히려 실적 컨센서스를 낮추게 했고 그 실적 컨센서스가 낮춰진 것이 결국 나스닥을 다시 상승으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 지금의 자리는 오히려 매수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그 차트라는 것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추세대가 그려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추세대가 그려져서 이걸 이제 우상단을 하나 갖다 붙이게 되고 또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다시 한번 연결하게 되면 이제 우상향 추세대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여기를 돌파하다가 다시 회귀를 해서 이제 전환선 부분에서의 지지력 테스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요게 이렇게 밀려서 요 추세 하단선이 이제 3,500까지도 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럼 고점 대비 거의 20% 넘게 하락을 하는 건데, 저는 그까지 밀려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이 지점, 지난 2009년도 대저점부터 해서 1, 2, 3, 네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 지지는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가야 정상이죠. 갈 거라면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월봉상으로 이달에 다시 요 위치까지 올라오는지 확신하시면 됩니다. 4,200. 4,200까지 다시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그 오버슈팅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약간 조정 구간을 줌으로 인해서 시장의 에너지를 축적하는 그런 구간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뭐 어떻게 버블론이 제기되면서 이제 시장이 붕괴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점 매수 유효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점에 오게 되면 이 지지력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지점에서는 오히려 정말 대폭락이 거기서 올 수 있는 거지 지금은 대폭락이 오는 그런 기점으로 보고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주들의 어떤 성장성 다시 아마 시장이 재부각될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저점 매수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한번 의견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크리스티앙 누아의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유로존 위기 대부분이 종료되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가가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다뤘던 유로존 경제 위기 회복에 대한 경계감 이야기와는 다른 좀 이야기인데요. 그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죠. 네. 이 사람이 위기가 이제 종료됐다라고 하면서 유로화 강세를 위한 경기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잘못된 게 유로화 강세는 결국 그 수입 물가를 낮추게 되거든요. 수입 물가가 점점 낮아지게 되면 소비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더 낮을까봐 소비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이 안 좋은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유로존의 문제가 인플레이션의 근본적인 문제는 유로화 강세에 있다. 그러니까 강세를 위한 경기 부양을 해야 된다. 그럼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경기 회복이 됐는데 인플레이션을 살리기 위한 유로화 강세 약세국면을 만들기 위한 경기 부양을 한다. 그런 상황 속에서 유로존 위기가 종료됐다. 이런 표현은 좀 제가 잘못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유로존 위기는 진행 중입니다. 저는 프랑스 중앙은행 총재가 생각이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사실 이 뉴스를 보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랑스의 실업률이 지금 거의 12%거든요. 실업률이 그 정도가 되고 노숙자도 엄청나게 많고 청년 실업도 만만치 않은데 도대체 뭘 보고 경기 회복이 됐느냐라고 한번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마 이 누아의 총재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금융위기 그거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종료됐다. 이런 표현을 좀 과하게 쓴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인플레이션을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목표치를 못 올리거나 다시 반등시키지 못하면 과거의 금융위기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누아의 총재도 유로존 위기가 종료됐지만 결국 유로화 강세를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유로존 위기는 종료됐다고 보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직도 갈 길이 먼 거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악셀 웨버하고 전혀 반대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악셀 웨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유로존 위기 종료를 보는 것은 김칫국 마시지 마라 뭐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악셀 웨버 말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유로화 강세에 대한 경기 부양책의 필요함을 시사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계속해서 마지막 라운드가 이어집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올해 연간 목표치 7.5%에 못 미치는 7.2에서 7.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부양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경기 부양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은 왜 나오는 거죠? 아마도 중국이 좀 더 시장을 지켜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작년에 미니 경기 부양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요 근래 미세 조정했던 거, 우선주 발행이라든가, 뭐 부동산 기업들이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시장을 GDP 성장률을 올리거나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 완전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죠. 중국 GDP 성장률. 예상 부진이 됐을 게 부양책이 없을 것이다. 저는 예상 부진이 되면 부양책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7.7%보다 한참 하회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물론 시장에서는 뭐 0.2 정도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한 말씀드린다면 7%가 좀 깨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도 빨리 마인드를 바꿔야 되거든요. 중국이 아직 모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시장은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딱 한 곳이 있죠. 미리 알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주식시장이 벌써 6천 이후로 지금 2천입니다. 2천. 근데도 불구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우리는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중국이 아직도 이 경제에 대해서 아직 퇴보되어 있는 상태라고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장이 좋아지면 경제도 살아난다는 거 반증으로서 그 바로미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너무 등한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중국이 이번 GDP 성장률은 좀 예상 밖으로 쇼크가 좀 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 쇼크가 올해 시장에는 경기부양제 기대감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황이 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가끔 지표에 대해서 약간 마사지를 해가지고 지표를 약간 바꿔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지만 시진핑과 리커창이 집권한 후에 내수를 진작한다고는 전제하에서 경제성장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어떤 명분을 좀 얻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정상적인 지표를 한번 내보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나오고 또 시장의 반응은 또 어떤지도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봐야겠습니다. IM투자증권 김동섭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4월 16일 굿모닝 대박 예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